저는 63이고 아내와 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조금은 늦가기 가장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하며 살아왔고 허투루 쓴 돈 한 푼 없이 모으고 아껴서 지금에야 이만큼 40 중반, 남들보다 늦게 아이를 얻었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 지금은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나름 단단한 삶이라 여겼는데 그날 친동생이 찾아와 자꾸만 투자를 해보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갔고 다른 목표를 꿈꾸지 않았는데 제 친동생이 투자를 해보라며 부추겨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아주 잠시 들었답니다. 저는 원래 불로소득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에서 번 돈이 제일 깨끗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온 탓이었죠. 그래서 동생이 투자 얘기를 꺼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안 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충분해. 형,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손해라니까. 이건 확실하다니까, 확실해. 동생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며 목에 핏대를 세웠고 저는 그런 동생을 달래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도 그런데 돈 넣지 마. 그런 거 다 사기야. 아니 형, 이건 진짜야. 형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평생 경비만 하면서 살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덥석 잡더군요. 나와 봐. 직접 보여줄게. 말로 해선 안 되겠어 진짜. 그리하여 저는 마지못해 동생의 차에 실려 시골 끝자락 어느 언덕까지 끌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한적한 들판, 바람만 솔솔 부는 허허벌판에 간이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땅 주인이라는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 있더군요. 자, 여기 봐. 이 땅이 곧 그린벨트가 풀린대. 이미 작업은 다 끝났고 투자자도 줄 섰대. 형, 이 땅에 리조트 들어서면 어쩔 거야? 리조트면 그 거의 재벌들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 요즘은 서민도 기회를 잡는 시대야. 소액 투자 받는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낄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거 나도 백 좀 써서 겨우 기회 잡은 거야. 안 그러면 이런 자리도 안 나와. 아이, 그래도 너무 호벌판인데. 형! 잘 봐봐. 저 산 넘어 골프장 생긴 거 알지? 거기랑 연결되면 말 그대로 황금 땅이 되는 거라고. 딱 봐도 여기 운세가 좋아 보이지 않아? 나무도 반듯하고 바람도 순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더는 좋긴 하다. 그치? 나 이 말 들으려고 형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돈을 굴려보자고. 매달 들어오는 수익 생각해봐. 그냥 앉아서 연금 받는 기분일걸? 그럴까? 형 아들 유학 가고 싶어 한다며. 조카 딸도 영어로 유창하게 원어민이랑 말한다며. 근데 돈 없어서 꿈을 못 꾼다면 그거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야? 형, 잘 들어봐. 이건 투자라기보다 기회야. 우리도 한 번쯤은 사는 재미 좀 느껴보자고. 우리 형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떠올려봐.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평생 누려보지 못할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역전 기회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기특하게 자라줬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했죠. 정말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나도 아버지로서 뭔가 대단한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망설이며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 위에 지을 리조트도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생생하게 보였답니다. 결국 저는 동생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기어오르던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전 재산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가 제시한 투자금을 맞췄습니다. 계약서를 쓸 땐 손이 떨렸고 입금 버튼을 누를 땐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죠. 그러고 나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답답했고 이물감처럼 낀 불안이 목을 조여왔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고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설마 하면서 동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불 켜진 현관. 동생이 얼마 전 재혼을 하고 얻은 신혼집이라고 자랑하던 그곳은 텅 빈 박스 몇 개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생도 재수씨도 두 사람이 남긴 기척도 온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계약서에 적힌 사람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그 허허벌판, 계약하던 그 언덕으로가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불어오고 벌판엔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제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내는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뭐? 투자? 내가 아무리 말려도 그런 거 하지 말랬지. 그런데 사기? 전 재산에 집 담보대출까지? 당신 나 몰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난 다 잘 될 줄 알았어.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애들 유학 보내주고 싶었어. 한 번쯤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 아내는 울지도 못하고 한동안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다 뚝 꺾이듯 주저앉아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못 살아.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장 경비실로 곧장 향했고 야간 근무가 아닌데도 자진해서 출근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차갑고도 길게 불어왔고 제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숙직실의 냉기를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먹고 자기를 반복했죠. 며칠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걱정으로 일그러지더군요. 아빠, 왜 집에 안 들어와요? 엄마랑 싸우셨어요?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제 아빠가 사고를 쳤다. 너희들 얼굴 본 면목이 없어서 집에 못 갔구나. 무슨 사고인데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실을 고백했죠. 전 재산과 대출까지 끌어다 투자한 돈이 사기였다고. 그것도 너희 삼촌에게 당한 거라고 모두 일러주었어요. 딸은 조용히 제 얘기를 다 듣고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 언젠가 이런 일 벌일 줄 알았어요. 늘 아빠한테 기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셨잖아요. 아빠, 이번 기회에 삼촌이랑 영 끊어요. 그리고 고개 좀 드세요. 어? 아빠가 우리 유학 보내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마음 크게 먹고 그런 거잖아요.
결과가 이래서 아프긴 하지만 아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주눅들지 마요.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그러고 있지 말아요. 우리 딸내미가 애비보다 100배는 낫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숙직실의 불빛은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말이 제게 건넨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 그 한 조각의 숨구멍이었죠. 이틀 뒤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눌러담은 피곤과 분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들어와. 집에 와서 자. 저는 움츠린 어깨로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등 돌린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끝만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제 우리는 평생 개고생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 집까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대출금부터 갚자고. 근데 삼촌은 신고했어? 계약서 쓴 놈이랑 동생 둘 다 사기로 신고했어. 근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거래. 아휴, 지나간 일이니 어떻게 하겠어. 우린 자식들이 있는 부모니까 정신 차려야지. 뭐 어쩌겠어? 미안. 아이 바보 같은 사람아. 앞으로 통장 관리 내가 다 할 거야. 다시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 하지 마. 당연하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봐줘서.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흘러나오는 눈물을 손등으로 툭 닦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겹치고 묵은 체념이 온 방 안에 맴돌았지만 그 속에 분명 다시 시작하려는 작고 따뜻한 불씨가 있었죠. 그 후로 저희는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잘못은 제 몫이지만 아내는 우리라는 말로 모든 무게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이지. 저보다 더 못난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공장 경비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곧장 부업으로 향했습니다. 운 좋게 예초기 돌리는 일을 구하게 되었고 며칠 만에 등에 예초기를 메고 풀을 베기 시작했죠. 처음엔 기계 진동에 어깨가 울리고 손끝이 저려왔지만 이게 바로 벌어서 갚는다는 거지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저지른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날카로운 예초기 날이 풀을 베듯 제 마음속 후회도 조금씩 깎여나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는 마치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듯한 위안이었고요. 이제 저는 벌어서 갚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울리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투잡을 하게 되자 잠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예초기로 풀을 베는 일은 뼈에 진동이 닿는 고된 일이었고 공장 경비실에 앉으면 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저 자리에서 조용히 눈만 붙인 건데 꼭 그때마다 젊은 반장은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아유, 이놈 진날 또 자빠져 자고 있네. 어이, 아저씨. 아이, 그렇게 태평하게 잘 거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민폐야? 그 말에 저는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반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투잡을 하다 보니 몸이 좀... 투잡? 아유, 투잡을 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여기서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여기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게 당신 일인가? 아닙니다. 공장을 지키는 게 제 몫입니다. 그럼 세수라도 하고 와. 욕심 많은 노인네. 직업만 주렁주렁 달고선 실속 있는 일은 하나도 못하는 노친네야. 또 졸다 걸리면 사장님한테 말해서 싹둑 잘라버릴 줄 알아. 아유, 죄송합니다. 반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마음속으로는 울컥했지만 말끝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서너 살 위였어도 모자랄 나이에 저는 노친네 소리를 들으며 아들뻘 되는 반장에게 머리를 숙였죠. 다른 경비들도 반장의 그런 언사에 하나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꾹 참고 일하는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옛 초기 일을 마치고 오후 5시, 땀냄새도 못 닦은 채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반장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기 오네. 저 야간 경비. 너 공장 자재 팔아먹었지? 그 비싼 거 대체 어디다 팔았어? 뭐라고요? 제가요? 제가 뭘 팔아요? 돈 궁하다고 투잡뛰더니 결국 공장 물건에 손댄 거지 뭐야. 딱 봐도 수상하잖아. 늘 졸고 다니고 피곤한 척하고 수틀리면 나가버리고. 그래놓고 뒤에서 슬쩍 물건 빼갔다 이거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막히다는 말도 북한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둘 직원들이 몰려와 저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봤어. 저 사람 항상 혼자서 자재창고 근처 얼쩡댔어. 납품할 물건 어딨어? 내놔요. 솔직히 말하고 좋게 끝내자고. 저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손으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 내 속도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요? 나 이 공장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소리를 쳤지만 눈에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함이, 모멸감이, 수치심이 가슴을 꾹꾹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장이 내 작업복 앞깃을 움켜잡더니 순식간에 내 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이 노진네, 당신 말고는 없어. 이 공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도둑질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당신뿐이야. 저는 팔을 짚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니라고. 이놈아. 어른한테 반말만 찍찍해대고 욕만 하는 너 같은 녀석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다고. 이 노인 내가 뭘 잘못 처먹었나? 어디 반장한테 그 따위로 말해? 까불지 마. 이 늙은이가. 그 말이 끝나자 반장은 내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두꺼운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뺨이 터지고 머리가 휘청였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유,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제발.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서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오래된 연극이라도 되는 양 누구도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장 문이 덜컥 열리며 한 사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실루엣. 그는 잠시 멈춰서 상황을 둘러보더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뭐야? 여기서 무슨 난리야?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이야, 오랜만이네요. 설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이야?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형님. 그 웃음, 그 눈빛, 그날의 그 사람. 순간 심장이 얼어붙은 듯 식어갔고 제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검은 물결처럼 떠올랐습니다. 잠시 청년 시절의 제 모습을 쓰고 나서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반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나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대저택에 사는 회장님 아들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봉급도 많았고 입도 편해서 회장님 아들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저보다 13살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똑똑하고 공부도 엄청 잘했죠. 그러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기 바람 좀 쐬러 갈까요, 형? 어디로요? 아무데나 형이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럼 근처 대공원으로 가죠. 거기 단풍이 제대로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시원하게 머리 식히시죠.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하라니까요. 그럴까? 현남아, 국민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전교 1등 못하면 혼낸다고 해서. 형도 알잖아요, 우리 아빠 성격. 회장님은 너한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지. 늦둥이고 외아들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못해도 뭐라 안 하실 거야? 쉬엄쉬엄해. 형, 나 요즘 좋아하는 여자애 생겼다? 그래? 드디어 현남이가 남자가 됐구나? 여자애는 어때? 예뻐? 응, 엄청 예뻐. 우리 반에서 걔를 좋아하는 남자만 무려 9명이야. 오, 라이벌이 많네. 아, 형, 어떻게 그 애를 꼬셔야지? 일단 칭찬부터 해. 너 오늘 예쁘다, 너 성격 좋다. 뭐 이런 말로 관심부터 끌고 매일 뭔가를 해줘. 우유를 갖다 주든 편지를 써서 주든 뭐라도 건네줘. 그럼 진짜 너의 마음을 알 거야. 그렇게 하면 넘어와? 연남아, 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녀석이야. 당연히 좋아할 거야. 한번 해볼게, 형. 조언 고마워. 별 말씀을. 저는 회장님 아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남이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큰마음 먹고 고백을 강행한 현남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 남자애들한테 맞고 있었답니다. 전력 질주로 뛰어 현남이를 때리는 애들을 말리고 잡았습니다. 니들 뭐하는 짓이야? 아이, 현남이 운전기사네. 문짱 아저씨. 아저씨는 차에 가서 대기나 하세요. 이런 모저리. 운전기사 나는 주제에 간도 크게 우리한테 까부는 거요. 조그만한 녀석들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너희들 현남이를 왜 괴롭히는 거냐? 이 자식이 내가 좋아하는 미미한테 편지를 줬잖아요. 어디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이 왕따 자식아. 잠깐, 왕따? 그게 뭐냐? 이 운짱은 왕따가 뭔지도 모르네. 진짜 멍청하다. 니들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너희들 혼나볼래? 운짱이 무서워봤자지. 아저씨, 애들끼리 문제는 애들끼리 풀 테니까 차에 가서 대기나 해. 이것들이 안 되겠네. 니들 좋은 말 할 때 사과해라. 현남이한테 사과해. 어린애들은 현남이를 따돌리는 녀석들이었고 아주 못된 애들이었습니다. 눈에 힘을 주고 경고했더니 더더욱 세게 눈에 힘을 주며 대들더군요. 꼬마들 중 하나가 주먹으로 제 배를 가격했어요. 그런데 저는 멀쩡했고 주먹을 던진 꼬마의 손목이 꺾여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에이씨, 이 아저씨 다 잃을 거야. 우리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야, 니들 현남이 괴롭히지 말고 날 괴롭혀라. 자, 다들 아까 하던 주먹질 나한테 해보라고. 건장한 성인이 나서자 꼬맹이들이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래서 세게 겁을 줬습니다. 오늘 밤 니들 집에 찾아가서 니들 부모님을 혼내줘야겠다. 자식들을 잘못 키운 벌을 달게 받게 해줘야겠어. 이 아저씨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응? 니들 이소룡 알지? 그게 바로 나야. 아벼! 이소룡? 에이, 그건 영화배우잖아요. 분장이 거짓말만 하네. 그럼 너도 이 아저씨 배를 때려봐. 단단한 쇠에 부딪히는 고통을 느낄 테니까. 거짓말쟁이. 이것들을 확.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더니 모두 주랭랑을 치더군요. 어린애들이라 손찌검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겁만 주고 돌려보냈답니다. 현남아, 저 애들이 너 괴롭히니? 교실에서 못 살게 굴어? 형, 쟤네들이 맨날 놀리고 때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안 되겠다. 앞으로는 형이 교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아무도 너 못 건들게 해야겠어. 그 다음날 저는 현남이 교실로 같이 들어가 교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 현남이 형이다. 이 형이 과거에 좀 무서웠던 사람이야. 이제 손 씻고 착하게 살려고 하거든. 니들 현남이 괴롭히면 괴롭힌 놈들이랑 그 부모님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형은 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해라. 그리고 미미가 누구냐? 네? 전데요? 미미야. 듣던 대로 예쁘구나. 오늘 학교 끝나고 별일 없지? 네. 그런데 왜요? 왜요는 일본 놈이 덮는 이불이 왜 오고? 이따 학교 끝나면 현남이 집에 놀러와라. 이 아저씨가 안전하게 태워줄 테니까 재밌게 놀고 집에 가면 돼. 어때? 좋지? 안 가면 큰일 나나요? 아니, 절대로. 우리 현남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왜 큰일을 저지르겠어? 현남이 집에는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 재밌는 건 쫙 깔렸으니까 놀러 가자. 알겠지? 저는 거의 반강제로 허락을 받아냈고 현남이에게 큰 점수를 땄습니다. 그날 현남이는 미미와 집에서 어찌나 재밌게 놀던지 꼭 신혼부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밝게 잘 놀고 있던 현남이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형, 고마워. 이 자식, 미미랑 재밌었나 보네. 형 덕분에 학교에서 아무도 날 괴롭히지도 않고 미미랑도 친해졌어. 이게 다 형 덕분이야. 형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난 너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이 형아가 다 해결해 줄게. 응, 형아. 회장님 아들과는 진짜 남다른 애정이 깊었습니다. 저에게 2살 어린 친동생이 있지만 아주 어린 현남이도 저의 친동생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회장님 댁에서 현남이 운전기사로 일한 지 3년 뒤 23살 되던 해 회장님 식구들이 이민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현남이와 이별해야 했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답니다. 형, 미국에 놀러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현남아. 형이 꼭 갈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잠도 많이 자.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조금 큰 현남이는 저의 가슴을 와락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자꾸 따뜻한 손으로 꼭 안긴 그 아이는 어느새 내 가슴 한가운데에 깊게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별이 서러워서였는지 아니면
다시는 이런 동생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인지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고맙소. 이제 미국 가서도 잊지 않을 거요. 혹시 자리 필요하면 내가 다른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네. 저는 공항까지 식구들을 모셔다 드렸고 탑승구 앞에서 현남이와 손을 흔들며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미국 놀러 갈게. 그때는 형이 직접 운전해서 데리러 가줄게. 약속이야, 형. 꼭 와야 해. 그렇게 현남이는 내 인생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회장님의 소개로 다른 기업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남이보다 한두 살 많은 중학생. 하지만 그 아이는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이, 운짱. 부모님, 운짱이라는 말은 삼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운짱을 운짱이라고 부르지. 뭐라 부르냐? 야, 운짱. 나이도 젊은데 고작 운전기사냐? 못 배우고 멍청해서 그런 거지? 에휴, 인생 참. 도련님, 시간 되셨습니다. 학교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움직이질 않았죠. 이거 왜 이러지? 접착제 발라놨어.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해. 아저씨, 내가 운전 실력 좀 늘려주려고 특별 미션 걸어드렸어. 재밌지? 도련님,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이러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이, 운짱. 지금 출발 안 하면 지각이야. 지각하면 너 잘리는 거 알지? 제 몸은 굳었지만 하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에 결국 핸들을 잡았습니다. 룸미러 하나에만 의지해 차선을 바꾸고 조심스레 학교 앞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도련님, 내리시죠. 에이, 재미없어. 운전 더럽게 잘하네. 뭐, 밥만 먹고 운전만 했냐? 도련님, 수업 늦으십니다. 내리세요. 아, 나도 알아. 다음엔 더 재밌는 장난 준비해둘 테니까 기대하라고. 아저씨 곧 잘릴 거니까 다른 직업 미리 알아봐둬요. 그 아이는 그냥 버릇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적이었죠. 제가 운전 중일 때도 십덩껌을 내 머리에 붙이고 어느 날은 앞좌석에서 손을 뻗어 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마셔! 싸대기 2대요. 마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사고 나면 너 잘리는 거지. 게이드. 제발 조용히 좀 해. 아, 뭐?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이 아저씨가 주제도 모르고 까부네. 좋아. 싸대기 추가요, 추가요. 다시 손이 날아왔고 참을 수 없던 저는 급하게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꺾었습니다. 아이, 아저씨 미쳤어요? 나요! 그러자 녀석은 내 손등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살을 물어뜯을 듯 악에 바친 표정으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정확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참고 또 참으며 일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련님은 기어코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도련님을 모시고 도심을 달리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는 평온했고 계기판에도 이상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핸들을 꽉 붙잡고 자세를 고쳐 잡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어요. 뭐지? 도로가 고르지 않나?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도련님이 뭔가를 저질렀던 겁니다. 와, 진짜 제대로 먹혀들었네. 아저씨, 내가 타이어에 구멍 낸 건 눈치도 못 챘구나. 아이, 운짱이 그런 걸 또 확인 안 하고 뭐 했어. 운짱아,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뭐라고?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도로 중앙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내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쿵 하고 울리는 충격음에 목이 꺾이고 시야가 번쩍였습니다. 도련님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죠.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회장님을 마주했을 땐 말도 없이 내 뺨을 힘껏 갈겨버리셨습니다. 볼이 얼얼하고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아저씨, 이제 뭐 해먹고 살래? 일자리 잃으니까 열받지. 어? 억울하지? 근데 어쩌냐? 난 살아있고 아저씨는 끝장이야. 끝장.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린애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개준아, 다친 데는 괜찮지? 다음 운전기사한테는 그러지 마라.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선 안 돼.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쳐? 못 배우고 무식해서 운전밖에 못하는 주제에 지금도 웃기네. 가르친다니.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저씨는 갈게. 잘 쉬어라. 야, 나중에 또 내 눈에 띄게만 해봐.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찬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이상할 만큼 낯익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미운 존재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직장도 마음 한 자락 찢긴 채 쓸쓸히 끝나버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개준이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백미러 너머로 떠오르더군요. 그날의 타이어, 그날의 사고. 그 웃음 섞인 조롱이 자꾸만 귀를 울려서 아무리 핸들을 잡으려 해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운전석을 떠났습니다. 공장에 들어가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기계를 닦고 구석진 먼지를 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없고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개미처럼 묵묵히 하루하루 끈기 하나로 월급을 모아 살아가다 보니 40이 넘어가서야 문득 외로움이란 게 어깨를 두드리더군. 사실 저는 인생이란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은 제게 너무도 벅찬 짐이라 여겼죠. 그런데 공장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면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볼 때면 이상하게 가슴이 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일까? 그런 마음이 커져가던 어느 날 몇 번의 어색한 소개팅 끝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그녀는 제 말에 자주 웃어주었습니다. 어깨를 다독여주고 내 말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죠. 우린 결혼했고 둘이나 되는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내 마음은 더 자주 무거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못 시켜주는 건 아닐까? 내 부족함 때문에 이 아이들의 꿈이 막히는 건 아닐까? 아내를 볼 때마다도 늘 죄스러웠습니다.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남들처럼 여행 한번 편히 못 보내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말없이 저를 지켜봐 주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스스로 공부하고 제 부족한 사랑에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는 내 동생 놈에게 사기를 당했고 그 일로 인해 두 직장을 뛰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공장 자재도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고 그날 내게 다가온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 제가 모시던 도련님 중 한 사람. 커져버린 덩치 속에서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그 천박한 본성이 엿보였습니다. 아이, 온장. 아직도 이런 일이나 하며 사는구나. 참 지독하다. 너 근데 있잖아. 나 여기 거래처 사장이야. 우리한테 납품될 자재가 증발했단다. 근데 하필 운짱 당신이 경비를 보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결론이 나왔지. 네가 팔아치운 거다, 운짱. 내 말이 맞지? 난 아니야.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건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아이, 그거 참 웃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어릴 적 굴려주던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재미를 보는 날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진상 못돼 먹은 놈. 이계준. 어이, 지금 거래처 사장 이름을 막 부르네. 아, 이 공장 안 되겠네. 이런 놈을 그냥 두고 일을 시키는 걸 보면 계약이고 뭐고 싹 다 찢어야겠어. 반장, 지금 당장 이놈 경찰에 넘겨 책임지고. 예, 대표님. 에이, 노치네.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감히 거래처 사장한테 까불어? 가만 안 둬. 넌 끝이야, 진짜로. 저는 멍했습니다. 깔린 채 바닥에 누워있으면서도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 순간을 그냥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또다시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그리고 너무도 반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형님, 저 선북동에서 운전기사 해주시던 형님 맞죠? 현남이? 맞아요. 접니다, 형님.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멀리서 봐도 형님인 줄 알겠던데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누워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형님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냐고요? 저 새로 오신 사장님. 세상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과 가장 피하고 싶었던 놈을 한자리에서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더군요. 현남이는 어느새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대표가 되어 있었고 바로 그날 우리 공장을 인수하러 왔다는 겁니다. 다들 비켜. 어른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나 하고. 이게 다 뭐 하는 짓들이야? 죄송합니다. 그치만 이 노인네가 납품할 자재를 팔아치웠다는 말이 있어서. 뭐?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확실한 증거 있어? CCTV? 고지서? 아니면 현행범? 아니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심증입니다. 이 노인네가 사기를 당하고 요즘 투잡도 뛰고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도둑으로 몰았다? 반장,
진짜 덜 된 인간이네.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사장님, 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나이는 더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앞에서 반말하시면 좀 그렇죠? 아, 그래? 체면이 죽으셨다. 그래, 너는 우리 형님한테 반말받고 욕까지 하다. 네 귀에는 그게 괴롭드냐? 그럼 묻자. 너 몇 살이냐? 말은 66입니다. 뭐? 빠르다고? 그럼 당장 공장 한 바퀴 빠르게 돌아봐. 에? 아니죠. 그게 그런 뜻은. 오케이. 말 대답 나왔지? 너 해고야. 반장은 넋이나가 물러섰고 그 순간 현남이의 눈빛이 이계준에게 향했습니다. 다음 차례다. 누가 우리 형님을 괴롭혔지? 그래, 너지? 이계준. 현남이? 너 이 공장 인수한 거야? 요즘 사업체 10개 채우는 게 내 목표라서. 참, 니네 회사는 잘 있냐?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흥청망청 해먹다가 공장 하나 남았다고 들었는데. 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나도 사업할 계획이 있다. 내년에 아주 크게, 엄청 크게 차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2살 많거든? 예의 좀 갖춰라. 야, 너 이런 말투 쓰지 마라. 뭐? 형 대접을 해달라고? 내가 돌았냐? 너 같은 삼류 양아치한테 형? 여기 내 옆에 있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내 형님이시다. 네가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지금 당장 사과드려. 뭐? 사과? 운짱 이놈이 뭔데 너한테 형님이라는 거냐? 너희 집에서 잠깐 운짱질 했다고 형님이 돼? 치, 아휴, 수준도 거시기하다야. 사과 해라. 못하겠다면 너 제대로 망하고 싶어서 한장했구나? 내가 안 무서워?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네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고?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내가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자, 마지막 기회다. 사과해. 그때 현남이의 눈빛에서 저는 단 한 채의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 하나쯤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눈빛 속엔 저를 무너뜨린 자에게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결의가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상의 입꼬리는 서서히 내려앉았고 눈동자는 바삐 흔들렸습니다. 현남의 눈빛엔 살기가 서려 있었고 공장안 공기가 바싹 마른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읊조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최후 통첩이었죠. 마지막 기회였어.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나 그냥 장난친 거였어. 그냥 운짱 형님이 예전처럼 재밌게 받아줄 줄 알았지. 재밌게? 사람을 밟아놓고 그걸 웃자고 한 소리였다고? 방금 내 형님을 어떤 눈으로 비웃었는지 알아? 너 오늘부로 끝이야. 진짜로 내가 제대로 밟아주지. 현남은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준이랑 맺은 회사들의 연락을 돌려서 다 끊어버리라고 해. 나랑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이계준이랑 끝내라고. 오늘 안으로 회사들 입장 받아놔. 만약 이계준이랑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회사는 우리랑 일 안 하는 걸로 간주해.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알겠습니다란 대답이 들렸고 진상놈 계준이는 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미쳤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런 짓을 해. 다른 회사들한테 나랑 끊어내라고? 현아마,
다시 전화 걸어. 헛소리한 거라고 말하라고. 지금 내 밑에 사람들이 전화 돌리고 있어. 이계준이란 이름, 네 어깨와는 절대로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은행에도 얘기할 거야. 이지영, 유지인 내 말 한마디면 너 사업한다고 대출도 못 받아. 야, 잠깐만. 남이, 너 이거 너무하잖아. 어릴 때 날 따라다니면서 형으로 모셨잖아. 형? 여기 내 형님은 여기 계신 복남이 형님뿐이야. 그 이름의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각성한 현남이가 분노를 제대로 표출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개준이의 회사를 날려버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시금 현실을 깨달은 개준이는 말을 더듬이며 애원의 말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줘. 잘못했어. 장난이었다고 그냥. 그때처럼 웃으려고 했던 거야. 형님, 화 좀 보세요. 나 진짜 다 잃으면 하나. 저는 승리의 V를 그리며 희죽거렸습니다. 개진성, 개준이 이놈아. 내가 전에 말했었지? 언젠가는 다 돌려받게 된다고. 내 동생 현남이가 제대로 복수를 해줘서 통쾌해 죽겠다. 이놈 사과는 안아, 떡이다. 안 받아. 동생 현남이는 다른 것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형님 맞을 때 구경하던 직원들 2, 4, 6, 8 8명은 지금 퇴사해. 회사용품 다 반납하고 나가. 해고하는 거니까 퇴직금 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들 하라고. 니들도 개준이 반장이랑 다를 거 없는 것들이니 내 회사에서 나가. 직원들은 한참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습니다. 반장은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고 버텼는데 다른 경비가 와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개준이는 무릎을 꿇고 2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현남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남아, 이 형 좀 살려줘라. 공장 작은 거 하나 돌려서 겨우 먹고 사는데 거래를 다 끊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내 할 바 아니야. 그만 꺼지시지. 개준이는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불며 사과를 했고 2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맞았던 따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자필 규정이란 거다 이놈아. 당장 여기서 나가. 이번에는 경비인 제가 직접 힘을 써서 개준이 놈을 밖으로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고 40년 동안 얹힌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마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현남이와 함께 아주 근사한 식당으로 갔죠. 하얀 테이블부에 반짝이는 와인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따끈한 국물이 입을 풀어주고 작은 잔에 술도 곁들였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사람 앞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니 세상이 좀 살만해지더군요. 현남이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저는 참지 않고 전부 다 들려줬습니다. 가난했던 청춘, 아픈 이별, 진상도련님, 사기당한 이야기까지 쭉 털어놨죠. 제 동생 복천이 얘기까지 꺼내자 현남이의 표정이 싹 달라지더니 바로 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 좀 써서 김복천이라는 인간 찾아. 우리 형님한테 사기친 놈이니까 최대한 빨리.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형님이 그렇게 순해서 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잡아서 형님한테 한 직 그대로 되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랑 아드님이 고등학생이시라고요? 응, 그렇지. 내가 장가를 늦게 가서. 형수님이 형님 때문에 골이 많이 아프시겠네.
자식들 유학 보내줘. 지원은 제가 할게요. 당장 알아봅시다. 그리고 형님은 우리 공장의 책임자 되어주세요. 책임자? 내가? 공장 경험 있으시다면서요. 제 직원들이 알아서 보조 붙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돈 버세요. 형수님은 이제 일 그만두시라고 하세요. 형수님 노후 자금도 제가 해드릴게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형님은 저한테 영웅이었으니까요. 영웅, 그 단어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머쓱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남이의 눈빛은 거짓 하나 섞이지 않은 진심 그대로였죠. 저는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처자식이 떠올랐고 결국 현남이의 호의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제 아들과 딸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태워 보내는 날 공항에서 2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아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새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사모님 놀이하며 꽃과 차를 즐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얼떨떨해 하더니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자리 잡혔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남이가 제 앞에 누굴 데리고 왔습니다. 제 동생 김복찬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 말라 비틀어진 입술, 눈은 풀려 있었고 고개는 제대로 들지 못하더군요. 형, 복찬아, 이 형한테 사기쳐서 뭐하고 지냈냐? 강원랜드 가서 배팅 좀 했어. 재혼한 마누라랑 같이 놀면서 다 써버렸어. 네가 내 동생이 맞긴 하냐? 어떻게 날 사기칠 생각을 해? 미안해. 나도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지금은 마누라랑 헤어졌고 정신은 아주 멀쩡해. 형, 나 정신 차렸어. 그 여편 애만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에게 금이 가는 일은 없었을 거야. 네 정신만 차리면 뭐해? 내 돈, 내 전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벌어서 갚을게, 형. 공장 한다며. 거기서 내가 일하면서 몸으로라도 때울게. 아니, 넌 그냥 사기죄로 콩밥 먹는 게 낫겠다. 친족간 사기도 고소할 수 있는 거 알지? 내 아우 현남이가 이미 담당 검사까지 붙여놨어. 곧 감옥에 가서 차디찬 바닥에서 자빠져 자다가 힙 돌아가 버려라.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전 재산을 들고 튀었잖아. 이놈이 날 물러봤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이제 그런 찌질한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아. 너 같은 놈 한 트럭이 와도 난 안 속는다. 난 이제 바보도 멍청이도 아니야. 결국 저는 복찬이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에서 바로 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갔습니다. 변상할 능력도 의지도 없던 동생은 수의를 잇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철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그에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현남아, 고맙다. 이 모든 거 너 아니었으면 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형님, 저 어릴 때 형님이 저 지켜주고 도와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은혜를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형님은 제 영웅이었잖아요. 이제는 네가 내 영웅이다. 우리 영웅끼리 한잔할까? 좋습니다, 형님. 지금도 저와 현남이는 친형제처럼 지냅니다. 저희 딸과 아들은 현남이를 대부로 삼고 삶의 조언을 받으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시동생이 생겼다며 좋아하고 현남이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죠. 진짜 은인이라며 그 사람 덕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이 사연을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저도 인생을 많이 어리숙하게 살아온 것 같네요. 사람 눈을 너무 쉽게 믿었고 잘못된 정에 기대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 같은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